온라인 수업 시대에 내 자녀 학습 코칭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죠. 지금 학원을 보낼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교육비도 많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적어도 초등학교 때만큼은 내가 내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 또 학습 지도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잊고 계시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가 갖고 있는 공부 자존감입니다. 이 공부 자존감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할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친구 또래들 관계 속에서 자기를 정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친구가 놀리거나 약을 올리면 그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고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 정체성이 이제 미확립 단계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또 놀아주지 않았을 때는 슬퍼하거나 정말 울죠. 그것은 결국은 자기 존재 자체가 다른 친구를 정해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는 것이죠. 근데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퀴즈를 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풀어냈을 때마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갖는 아이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런 퀴즈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어른들에게 있어서 일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보통 특히 남자, 우리 아버님들한테 일을 되게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일이 되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일이라는 것은 공부죠. 그 때문에 그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을 때 자기 스스로 여기는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장 잊지 말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아이가 문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와 그 아이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이제 많은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을 만나고 고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요. 특히 성적이 보통 1등부터 9등급 있을 때, 고등학생들, 보통 이제 내신이 보통 4등급 이하이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기 내신 등급이 낮다 보니까 자기 내신 등급 이퀄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풀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늘 위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럼 언제부터 과연 그랬는가 보게 되면 이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잘못된 공부 습관과 초등학교 때 잘못된 방법으로 고집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이 친구들을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부모가 정말 도와줄 건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우리가 학습 지도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아이가 혹여나 이 퀴즈를 못 풀거나 문제를 못 풀었을 때 부모가 대하는 태도가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존감, 자신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것인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이게 저학년 때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정해주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아이한테 사실 필요한 건 뭐냐면 남들이 뭐라든지 간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몫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공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학습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이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나는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보니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아이가 네가 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는 게 부모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원리라든지 그리고 그 전반적인 이해 원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나무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혹은 어떤 분들은 아이를 존중한다고 하시지만 아이한테 그런 표현을 하질 않아요. 하지만 얼굴색에 비언어적 몸짓으로 아이에게 이미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비언어적인 몸짓이 많아지게 되면요,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효과적으로 학습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학습을 지도할 때 대화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뒤에 나오겠지만 정확하게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 할 수 있는 대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던 우리 학교에서 어떤 수학 시간이든 어떤 영어 시간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남는 대화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지도할 때도 이 아이의 공부 자신감도 키워주고 이 아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대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화 방법들을 한번 좀 배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번째는 일단은 그거 지도하시는 분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가 질문했을 때 곧바로 대답해주는 선생님이 가장 나쁜 선생님이다. 이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요. 아이가 끊임없이 질문했을 때 바로바로 대답해 줌으로써 사실 부모는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거꾸로 빼앗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아이가 생각하게끔 하고 하나의 관점,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관점을 갖고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답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대답해주는 그 답을 가지고 받아 적는 그 아이가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보통 아이들을 대다수는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실 게 뭐냐면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안 하는 아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그 원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실 기준 두 가지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전반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이들이 학습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사실 공부법의 종류가 한 52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습 능력이 좋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필살기와 같은 공부 방법 한 가지가 꼭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내 아이에게 정말 잘 맞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함께 찾아주는 과정, 그걸 대화로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학습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 만나봤는데 한 친구 소개를 해드리면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뭐 한 초등학교에서 한 6개월 동안 이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학습 코칭을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반에서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딴짓하고 집중도 잘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거 담임 선생님은 그 아이를 얘는 학습과는 거리가 먼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랬죠.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수법이 잘못됐을 뿐이지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아이가 이제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봤죠. 근데 실제로 아이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적응도 잘 못하고 그 무슨 말을 해주게 되면 그걸 다시 한번 또 질문하기도 하는 그런 좀 좋은 태도를 잘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다 이제 하고 나면 한 20분 정도 수업을 하고 한 10분 정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갔는데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하는 방법인데 이 친구를 보니까 말하는 투라든지 그리고 친구들과 대하는 관계를 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감성이 좀 풍부한 남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감성이 좀 더 풍부하고 감성이 좀 더 있는 이 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그 20분 동안 배웠던 걸 도와줄까 도와줄까 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마인드맵이었어요. 그래서 철아, 네가 오늘 수업 들었지? 네. 그 수업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이 그물 치듯이 한번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거 아까 선생님 알려줬던 거 있었지? 그걸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이거 정리하는 시간 얼마나 걸릴 거 아니? 그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별도로 주고 실제로 시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수업 다 끝나갈 때쯤에 자 우리가 오늘 배웠던 데 한번 정리를 해볼 사람 했는데 한 두세 명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도 있었고 덩치 큰 남학생도 있었고 이제 두 명 친구가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첫 번째 여학생도 발표를 했는데 잘했는데 좀 꼼꼼하게 좀 부족했던 학생이었어요. 좀 덩치 큰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잘 설명을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마지막에 철이라는 친구가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 친구를 한번 시켜봤죠. 철아, 한번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한번 네가 오늘 정리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그때 제가 삐뚤삐뚤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작았는데 퍼펙트하게 잘 설명하는 걸 보면서 그 반에 있던 아이들이 이 철이라는 학생을 다시 보게 됐어요. 두 번째, 그 학생이 그렇게 발표한 것을 6개월 이상 과정 속에 담임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결국 그 아이가 갖고 있을 학습 능력을 제대로 발현시킬 수 있는 툴이 그 아이에게 사실은 우리가 갖다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 뒤로 그 아이는요, 학습 시간에 자기가 기억나는 것들, 또 중요한 것들을 그림 그리듯이 마인드맵으로 쭉 정리하고 그것을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하더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 학생은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성적은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고 상위권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 철학 같은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주는 게 뭔가 이 아이가 제대로 자기만의 필살기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학습 지도하는 우리 부모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